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는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지금 곽우신 기자가 오늘 아침에 세 번째 출연입니다. 네, 갓생을 살고 있다. 보통 9시 전에 출근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곽우신 그렇죠. 기자는 지금 3회차 출근을 하고 오늘 있어서 하루 특별 한정이니까요. 네. 또 시선 집중 또 앞으로 아침에 뉴스에 먼저 출연하셨고 JB타임즈에 출연했고 그다음에 여야 때 출연하고 어우 장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출연 요소가 많아요. 갓생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저를 옥죄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농담이고요. 더마카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우리 두 기자가 지금 이번 한 주 JB타임즈 함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가는 소중하고요. 진행자도 휴가를 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휴가 정당한 권리 아닙니까, 노동자의. 거듭 감사함을 표하면서 되게 그 친목도 모처럼에서 끝나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결론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토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샤넬, 디올 이건 아무래도 김건희 씨 네. 덕분에 그다음에. 전 국민이 알게 된 그건 거고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로저 비비에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르메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까르띠에 또 뭐가 있어요? 바쉐린 콘스탄틴이라고 저 하는 또 바쉐린, 김건희 씨 네. 덕분에 알게 된 브랜드가 한번 있고요. 사석에서 바세린이라고 했다고 바세론, 아니지. 바쉐론. 바세린이라고 또 콘스탄틴. 얼마나 네. 제가 그 요금 먹었는데 콘스탄틴 그 외우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바세론 또 아는 거 뭐 있어요? 그 약간 이제 오메가, 롤렉스, 까르띠에가 원래 또 약간 시계 그 3대 브랜드로도 이름이 였기 때문에 이 중에 까르띠에가 시계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 오카롤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브랜드는 요 전국에서 출연했는데 한 브랜드만 좀 소외를 받아가지고 조금 이 거의 사실 명품 거의 그 엠바사더거든요. 이분 좀 열심히 좀 네, 그 급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셔야겠다. 그리고 그러면 로저 비비에가 이번 사태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갑작스럽게 등장해가지고 두 번째, 지금 두 분이 열거한 명품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예의가 없어서 상실감을 없습니다. 준 것 같네요, 제가. 네? 전 국민한테 상실감을 준 게 지금 김건희 씨의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참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로저 비비의 선물과 메모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예의래잖아요, 사회적 예의. 해명이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네. 김기현 의원이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 의원이 주장을 하는 바는 배우자와 배우자, 사인과 사인 간의 사회적 통념에서 어쨌든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냥 거래였기 때문에 본인 뭐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이 당대표 된 이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김기현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선 것이고 그 뒤에 용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가서 그 클러치백을 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상규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거고 거기에 뭐 감사 메모까지 해서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감사하다. 교통정리도 잘 해주셨고 나경원도 꿀리고 안철수도 주저앉히고 해가지고 저를 당대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 뉘앙스가 맥락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무슨 그럼 지금까지 모든 정권의 모든 여당 당대표와 그 여당 그 대통령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다 그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거래가 있었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 울산 고래께서 좀 너무 궁지에 몰리셔가지고 아무 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걸 줬다도 문제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는 이 해명이 더 크게 문제를 키운 것 같은데. 네, 뿐만 아니라 김기현 의원이 관련된 보도가 나오니까 길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예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한 문장 정리가 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긴 문장에 사과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100만 원짜리 가방을 누군가한테 준다. 심지어는 권력자의 배우자한테 준다. 사실은 권력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권력자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와서는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지 못했고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랍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박정아 의원은 불편한 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저는 대장동이 아니었으면 훨씬 커졌을 이슈였는데 대장동 때문에 다 묻힌 감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사실 의원총회 끝나고 의총에서 혹시 김기현 의원 소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왜냐면 보통 평상시 같으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장동 이슈다 보니까 어제 끝나고 기자들이 그 대변인한테 백브리핑 때 물어봤는데 관련 얘기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예?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요 어떻게 보면 요 대장동 찬스 때문에 그 국민의 입장에서 찬스로 삼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김기현 배우자의 이 클러치백이라는 큰 악재를 덮어버리는 이슈를 덮어버리는 이 전략이 약간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 예전에 우리 손석희 공께서도 어젠다 세팅보다 키핑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어젠다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키핑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당시 2023년 3월달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얘기죠. 정무수석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 같은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 물론 같은 가방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로저 BBA라고 하는 클러치백을 김건희 씨가 2022년 10월에도 그 공식 행사에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이 2023년 3월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기현 의원은 그 당선 이후에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더 진척이 돼서 만약에 시점상 더 앞이라면 그건 정말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들고 나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두 분에게 돌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어제 김기표 의원에게 돌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건도 그렇고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도 그렇고 메모를 그대로 계속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도대체 그걸 보관하는 심리가 뭘까요? 아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 기준인가? 선물을 받을 때 카드나 이런 게 오면 고맙고 한번 읽고 그냥 안 버리나요? 그건 이제 그거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뭐 하잖아요. 성격이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럼 제일 먼저 그걸 범죄 버려야 혐의 증거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 된다. 같은데 거의 몇 년간 보관을 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그렇게 돼요? 그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는 설마 이렇게 전국이 뒤집어져 가지고 범죄 수사를 받을 거란 상상을 못했을 거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막 지극히 막 찬양하고 막 좋아해 맞이하는 그런 온갖 미사여구들이 들어간 메모들일 텐데 정성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겠죠.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예. 우리 김은지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온 것만 최소 8건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건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실 본인도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걸 누가 줬는지 너무 기억을 많이 받다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까지 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왜 놔뒀을까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예.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장충기 씨라고 삼성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있었던 문자? 핵심 인사가 있는데요. 그분도 자기 핸드폰이 설마 압수수색 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김건희 씨의 자신감 혹은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게 문제가 터지고 그잖아요. 집에 있는 거에 그러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라도 없앴어야 되는데 그것도 고의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수습 불가? 그러니까 일단 또 이분이 그렇게 그 치밀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아주 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주 허술한 분이기 때문에 수사의 이 망이 여기까지 좁혀올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들통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뭐 댓글창에도 그 정도로 치밀한 분이 아니다라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도 많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사라진 것들이 있긴 합니다. 뭐 아니 그 컨테이너 박스고 어디 갔어요? 컨테이너 박스만이 아니라 그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을 했지만 영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는 다시 받아왔더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력서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백도 영장을 처음에 발부받았을 때는 리스트에 없어가지고 영장을 새로 받아가지고 압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도 이거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또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잘 절차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두 분 말씀에도 잠깐 나오는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냐고요? 네. 결정을 노만석 대행이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더 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도 노만석 대행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그런데 본인이 이미 주말에 입장을 내서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불거지거나 논쟁이 되려면 노만석 대행의 정확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만석 대행이 지금 중앙일보 보도 보게 되면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퇴도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마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명쾌하게 메시지 정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국회 법사위가 또 전체 회의 열고 긴급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뭐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행할 예정이라. 오늘 영가 들어갔다는데요? 그렇죠. 뭐 몸이 안 좋다. 본인은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일보 보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본인이 지금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 물론 법무부 장관이 2차례 걸쳐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하는 것을 외압으로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와 별도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검찰총장 그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밝히는 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일단 외압을 행사했느냐 외압을 느꼈느냐는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외압을 행사했느냐? 아까 뭐 JB타임즈 저 개인 의견은 얘기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발언을 가지고 이걸 외압이라고 단정 짓긴 지금 상황에서 나온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초로 해서 뭐가 더 나와서 알고 봤더니 뭐 법무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압력을 행사했던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성호 장관의 말만 원론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어쨌든 좀 원칙적인 이야기잖아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물론 내심은 본인이 밝혔던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 항소 포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말로 꺼낸 거가 항소를 포기해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중히 하라는 말을 2번이나 들은 이제 그 대검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하지 말란 얘기구나라고 해가지고 압력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곽우신 기자의 말씀은 외압을 행사했다는 측면이기보다는 외압으로 이해한, 외압이 내주 해석한. 그리고 저는 굉장히 외압이 있기를 바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 측에서. 하여간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네, 이 검찰의 어떤 정무적인 이거가 작동을 해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저는 득달같이 먹잇감 물듯이 달려든 게 아닌가라는 이건 저희 뇌피셜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성호 장관이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했다라는 지점에서는 뭐 이례적이라고 하는 비판들을 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와 별도로 검찰총장이 이 정도 판단을 못할 사람인가 그리고 검찰이 그런 조직인가에 봤을 때는 과거 전례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미 이문정 검사장도 이야기를 밝히긴 했었지만 이미 10수년 전에 이문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무죄 구형을 하기 위해서 지도부 의견을 꺾고 심지어는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또 자기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본인이 이겨서 무효로 돌아간 바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결기를 보여줬던 지금 나오는 검찰의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지금 하는 것을 그 정도 가지고 외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정의로웠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 부당한 외압이라고 됐다면 굴하면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잖아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의는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사의를 표명해서 보니 옷 벗겠다는 가오가 있으면은 항소장 제출하고 옷 벗겠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옷 벗는 것도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항의 차원에서 옷 벗는 게 있고 몸을 가볍게 해서 그 빨리 뛰기 위해서 옷 벗는 것도 있고. 내년 지선을 위한 뭐 이거는 약간 또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검사 집단이라는 게 우리 초코파이 하나만 놓고서도 지금 항소심 가겠다고 했던 그런 집단인 건데 이게 그렇게 권력의 외압에 절대 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누구든 사인해가지고 해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책임지고 재판에서 판가름 봐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드려요. 항소 포기입니까? 항소 자제입니까?
뭐 포기라는 그러니까 자제로까지 프레임을 전환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 물론 뭐 앞으로의 어떤 그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무죄라든지 뭐 구형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을 때는 자제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뭐 더 권장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걸 굳이 자제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괜히 긁어부스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도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체다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언어를 바꿈으로써 용어를 재정립해서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좀 새롭게 세팅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밖에서 보았을 때는 아 쟤네 뭔가 불리하니까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식의 뉘앙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를 항소 포기라고 한다고 해서 대단히 뭐 갑자기 막 본질이 막 흐려진다거나 민주당이 되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소를 포기한 건 포기한 건데 이게 정말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거고 앞뒤 맥락을 따져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정밀하게 굳이 이 용어를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괜히 저것도 빌미주잖아요. 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거 계엄령 개몽령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조롱거리 되잖아요. 굳이 저쪽에 공격할 거리를 안 만들어주는 게 저는 여건이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전략 기조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니네는 입이 뻥끗이라도 해봤냐?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맞는 지적이긴 한데. 예. 타당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그러니까 검란으로 비화되기보다는 검찰 내분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타당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이걸 가지고는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그럼 지금까지 검찰은 뭐 했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뭐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검장 결재 사인이 안 난 것도 아닙니다. 결재가 났고요. 항소장 제출을 하지 말라라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판단의 몫도 본인한테 있었는데 안 넘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스스로 지면 되는 문제인데 이럴 때만 자기들끼리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 어떤 정의의 이야기를 내세우고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석방 취소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 특히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탄핵 선고가 나지 않아가지고는 굉장히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그 지검장인가요? 다 소집했잖아요. 회의까지 했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정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한다라는 식의 말이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다 그 판을 깔아줬잖아요. 총장이.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저기 18명의 지검장? 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지금 입장을 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견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뭐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검찰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론이 과연 갈까에 대해서는 검찰의 과거 행태들이 비교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검사들은 정말 내부 여론에 취약하고 국민 여론은 잘 안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옷 벗는 검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옷 벗는 검사들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사들이 누구 눈치 보고 사느냐가 당장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면 안 되는 게 검사 자리인 건데 다들 누울 자리 너무 정확하게 재셔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는 검찰 정권이고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풀처럼 다 눕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다들 모두가 독립투사가 되셔가지고 꼿꼿하게 이 부당한 외압에 저항해가지고 우리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국민이 보았을 때 지금 검찰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꼿꼿하게 맞서 싸우는구나라고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저렇게 지금 연쇄적으로 각 단위별로 집단 입장을 내놓는데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서 그러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조직 이기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석을 하면 그렇다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걸 저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까요, 목적이? 그냥 정권 흔들기입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흔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론전을 좀 해야 검찰들이 앞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1년 유예 기간 동안 남은 건 동안에 뭔가 새롭게 뭔가 제도를 바꾼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여지들이 생길 텐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와 여론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사실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예를 들면은 뭐 검사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맞는 말씀 하는 분도 가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조차 들리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워낙 신뢰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부당한 정권의 어떤 그 핵심적인 이 비리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정권의 외압 때문에 눌려서 못하게 됐다라는 요거를 만들어서 여론전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이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식이든 뭐 국민의힘과 야권과 연결해서 무엇을 하든 선거에서 무엇을 노리든 앞으로 조직 개편에 뭔가 목소리 더 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최소한 검찰 지도부를 흔들어 가지고 이번에 몇 명 옷을 벗게 만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남은 이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일선 검사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이제 그냥 흘려보내기 어려운 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집단적으로 지금 항명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건 현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이번 건으로 해서 그냥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럼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할 것이고 뭐 할 것인가는 공소 유지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된 거다. 그러면 반발하지 말고 조직 내에서 법리 토론을 해라. 법리 토론을 해서 공소청 소속된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교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귀감 삼아서 차라리 그거를 공소 유지의 원칙이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로 삼아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라고 하든지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검찰이 앞서 항소를 포기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례적인 사건이고 특히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슈는 늘 이재명 대통령이 따라붙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 혹은 정치적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어떤 면에서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와 별건으로 이게 정말 최초로 있는 일이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별도로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차근차근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연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검증 TF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TF를 만든 이유는 역시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 있는 전장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일 것이고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의 예봉을 미리 꺾어두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거고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세게 붙는 모습이 좀 되고 있는 그러면 거죠. 거기서 종묘 앞 고층 빌딩 건립 계획에 대해서 두 분은 평가가 어떠세요? 왜 진짜 한숨을 쉬고 이분은 약간 전시 행정의 끝판왕 같아요, 진짜. 무슨 에드벌룬 띄우는 것도 그렇고 저기 뭐 저희 상암에 무슨 서울링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강버스 논란도 그렇고 어떻게든 뭔가 서울시를 뭔가 삐까뻔쩍하게 전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에 그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분 같아가지고. 청계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계천 같은 건 사실 그때도 복원이 이게 맞는 거냐 제대로 된 거냐 이거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청계천 복원이란 큰 틀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디테일에 들어가서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복원이 아니야라고 막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운상가 근처 그 일대 종로 그 부분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재정비나 재개발이 필요한 것도 맞죠.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종묘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쭉 다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 쭉 올리면은 그럼 그게 서울시가 발전하는 거고 그냥 이게 뭔가 전 세계적인 어떤 국제도시가 되는 겁니까? 그냥 보기 싫은 거 밀어버리겠다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의 접근이다 도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얘기하지 않고 막 갑자기 올려도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저는 서울시도 서울시인데 대법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손 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조례를 이제 가지고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처럼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이렇게 비화가 돼가지고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서울시 행정에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특히 어떤 문화의 보존
하는 것들.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냥 객담이에요. 뭐냐면 교보문고 옆에 가면 이제 옛날에 그 피막골이라고 쭉 골목이 있었잖아요. 뭐 생선구이 있고 저 되게 자주 갔어요. 예, 파전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죠. 밀어버렸잖아요.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막골에 있는 상점은 그 고층 빌딩 입주시킨다는데 하나둘 다 떠났거든요.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 빌딩 안에 있는 게.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정치나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 현장이나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아쉽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잖아요. 물론 세운 4구역을 보존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미 밀었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개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면 거잖아요. 종묘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그거 개인적으로 여기는 보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도 아니고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우선시해서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존의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그죠? 근데 예. 영향이 없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개발 토건 자본들한테 좀 더 먹잇감을 잘 던져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에 워낙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자투용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발 여지가 있는 곳에 최대한 이제 용적률 올려가지고 쭉쭉 높게 해야 뭐 주택도 그렇고 많이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인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게 원주민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반복만 일으키고 원주민들 다 쫓겨나고 거기 이주민들이나 혹은 이제 그 다주택자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재생해 볼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좀 상생하면서 좀 올려볼까,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건데, 그런 고민 전혀 없이 그냥 밀고 원래 올리던 거 더 높게 올려, 이거 다 풀어가지고 더 쭉쭉 올려봐. 그럼 거기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서 하는 거에 어떤 서울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서울시의 역사와 전통에 뭐가 살아나는 건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있죠. 종묘 뷰가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어떤 풍경의 사유화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종묘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용산공원이라고 하든지 서울숲이라고 하든지 사실 거기가 이제 공공을 위해 개발된 곳인데 결과적으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 값을 올리는 행태들이 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공을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뭐 민간이 아니라 서울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하고요. 실제로 서울시가 내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의 종묘 근처가 어떤 식으로 개발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좀 숙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대응을 하다가 문체부 장관이 갔고 어제는 총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거잖아요. 간단히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환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말 사이 있었던 판이 커졌으니까. 네,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네거티브 이슈가 사실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대질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는 부정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개발 이슈, 그러니까 정책으로 하나를 포장하면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나은 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 이슈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대응을 한 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를 보고 있고 밀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긴 할 텐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권에서 나서는 게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오세훈의 급을 더 키워주고 오세훈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이 약간 묻어버린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다못해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무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오른다 이런 말을 또 해가지고 그것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이분이 되게 이분 좀 허술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나 이 토론이 발생하기 전에 종묘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아쉽기는 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튼 내년도 그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계속 뉴스의 중심에 나오는 거를 싫어하진 절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토론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마음 같아서 토론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그 빅매치 성사해 주시면 이제 전 국민이 볼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거시기해가지고. 네. 아니, 저번에도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혜영 전 의원하고 쿠팡 관련해가지고도 라디오에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 자리가 또 시선 집중해서 마련이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분 되게 언론 프렌들리한 척 하시는데 MBC하고는 유독 그렇게 거리를 두셔갖고 아무튼. 꼭 강조 안 해도 돼요. 네. 마무리할게요. 네, 갑자기 씁쓸해지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